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망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망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이야기인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똘비님. 망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떻게 또 듣게 되신 거죠? 제가 사실 이 돌비 공포 라디오 전파자예요. 오, 주변에. 운전할 때 이제 음악 대신에 이 돌비 공포 라디오를 들으면 잠도 안 오고 집중하기가 좋더라고요. 오, 그래서 예. 이제 주변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전파를 해주다 보니까 제 첫 방송을 듣고서는 알아보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중국인이신데 예. 오늘의 주인공이셔서 돌비라고 오. 이제 지칭할게요. 그러니까 중국인이신 거죠? 국적 자체로. 네, 다. 중국인이신데 네. 인생의 반을 한국에서 사셨어요. 아, 또 한국에서 오래 사셨구나. 예. 네, 이 돌비 씨가 한국말도 되게 잘하시고 지금 현재 직업이 그 예술업에서 중국과 한국 간의 그 통역사로 프리랜서 일을 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사신 지는 20년 다 돼가시고, 네. 근데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일을 해보셨다고 해요. 원래 교환학생이신데 되게 유명한 학교의 교환학생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집이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졸업하고 공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도 해보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생의 쓴맛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는데 그중에서 한국에서 경험한 무서운 실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서 망키님 이런 이야기도 무서운 얘기가 되나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충격인데 이분은 중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상 다반사라서 무서운 축에도 안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망키죠. 돌비는 지금에야 한국에서 통역사 일을 하고 계시니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지만 그 전까지는 부모님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하느냐 힘이 많이 들었었대요. 돈이 많이 궁했었던 시기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한 15년 전의 일인데 등장인물로도 한국에서 친해진 진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진진은 나이도 비슷하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것까지 좀 비슷한 환경에 있어서 많이 친해졌대요. 그리고 서로 중국어를 하는데 그 중국어의 표준말을 만다리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다리너를 이제 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대화도 너무 잘 통했대요. 그 출신 동네가 비슷해가지고. 근데 진진이란 친구는 중국에서 조각가 일을 하다가 동생이 혈우병을 앓고 있고 어머니마저도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되셔서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서 약값을 벌기 위해서 한국으로 취업을 한 경우였고 이제 이 친구가 일하는 곳을 소개받아서 돌비도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충청도의 한 공장이었는데 가기 전에 진진과 돌비는 좀 중국인답지 않게 되게 순박하고 시골 청년 같은 느낌이었대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좀 성격의 설명을 하자면 둘이 정반대예요. 진진은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귀도 좀 얇은 편이고 잘 믿는 편이라고 하면 돌비는 좀 내성적인 성격에 의심이 좀 있는 편이고 평소에 좀 감정적인 것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MBTI로 좀 이해하기 쉽게 따지자면 ESFP와 INTJ 이런 느낌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돌비가 이 공장에서 일을 했을 때 되게 예쁨을 많이 받았대요. 성실해서. 그리고 그들의 슈퍼바이저로 계신 이모님이 계셨는데 네. 중국인이셨어요 또. 그래서 같은 국적이니까 이 둘을 엄청 잘 챙겨줬었대요. 그래서 좀 보너스가 나오면 더 챙겨주기도 하고 가끔은 뭐 고기도 사다 주고. 근데 이 이모가 소문으로는 이 부부가 함께 북경이랑 상해, 한국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부자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크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고
이모님도 이 남편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공장으로 온 지는 뭐 1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요. 이 공장이 하는 일이 대략적으로 뭐 아침에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40분 일하고 20분은 쉰대요. 네. 초집중력을 요하는 업무라서 그렇대요. 그리고 이 공장이 절대 금기하는 게 있다면 그 일하는 40분 동안에는 절대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오. 그냥 대략적으로 공장의 장비가 뭐 프레스 기기도 있고 절단기, 뭐 커팅 기기도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진이 일을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어요. 왜냐면 어머니의 병세가 더 깊어졌다고 연락을 받았대요. 그러니 당연히 마음이 좋지가 않았겠죠. 진진이 딴 생각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다가 다치는 일이 발생해요. 진짜 순식간의 일이었대요. 정신없이 다들 일하고 있는데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동시에 이제 소리 난 곳을 쳐다봤는데 진진이 커팅기에 손가락 하나가 단이 된 거예요. 그때 돌비 씨가 묘사해준 그대로를 표현하자면 손가락 하나가 단되었을 뿐인데 순간 피가 너무 많이 튀어서 그 온데간데 그 피비린내가 진동해서 역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사람들이 어버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슈퍼바이저인 이모가 달려가서 기기를 끄고 거즈로 손가락을 감싸고 똘비가 룸메이트니까 진진이를 부축해줘서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갔대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 시절에 다치면은 산재보험 처리도 안 해줬던 시기래요. 그게 지금은 뭐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쳤으면은 내 스스로 병원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외국인이잖아요. 건강보험 혜택도 안 되잖아요. 수술비가 몇백만 원이 나왔대요. 1,000만 원 가까이. 그래도 긴급한 상황이니까 그 근처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아가지고 봉합은 다행히 되었는데 커팅기기의 뼈가 많이 부서져가지고 이 정상이었을 때 손가락으로는 원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근데 돈이 없는데 진진이가 좀 울상을 지었대요. 어떡하지 네. 어떡하지? 근데 화끈하게 그 이모님이 병원비를 내주셨대요. 근데 아무리 국적이 같다지만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까지는 바라진 않는데 이 돈은 너가 갚아야 한다. 어떻게 갚냐면 몸으로 떼어라. 우리 남편 사업 도우면서 일당 쳐줄 테니까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좀 손가락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몇 개월 지나니까 정상적이진 않지만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됐었대요. 그래서 진진이가 이모님의 돈을 갚기 위해서 공장에서 퇴근을 하고 그 시키신 또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모님 남편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영양제를 만드는 일이었대요. 근데 진진이 해야 할 일이 뭐 유통되기 전에 그 시제품을 조제하고 그 포장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대요. 그 일이 마침 필요했는데 진진이가 적임자라고 생각이 돼서 이모님이 데리고 온 거죠. 네. 그리고서는 뭐 5시간 정도를 일하면은 10만 원 일당으로 쳐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5시간 일하면은 10만 원이 엄청난 일당이거든요. 그래서 진진이가 이모님께 진짜 너무 감사해 하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대요. 심지어 퇴근하면은 한 12시에서 1시 정도 되니까 그 남편의 수행비서분이 기숙사까지 또 데려다 주겠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네. 되게 꿀알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진진이가. 또 한편 돌비는 진진이랑 맨날 퇴근하고 술 한잔하고 하는 그런 낙이 있었는데 한동안 진진이가 없으니까 좀 슬펐대요. 근데 네. 진진이는 사정이 있고 나름 그 일을 행복해하니까 응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진이가 이모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그 공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한 차를 타고 20-30분 정도를 쭉 가면 네. 집이 아닌 약간 폐공장으로 들어갔대요. 폐공장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안에 보니까 전기도 간이로 설치해놓고 몇 개의 공장 기기가 설치되어 있었대요. 약간 제약회사의 공장에서 볼 법한 그런 기기들이 몇 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양제 사업을 하니까 진진이 해야 할 일이 그 거래하기 전에 영양제 샘플을 포장하는 일을 하는 거였대요. 이거를 그 용어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간이 더 지나고 진진이가 한 12시에서 1시 정도에 들어가는데 몸이 항상 녹초가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돌비는 몰랐대요. 진진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근데 어느 날 진진이 그 통 하나를 갖고 오는데 가루가 들어가져 있는 통을 들고 와요. 네. 그래서 돌비한테 진진이가 너 이거 뭔지 알아? 이러면서 말을 걸더래요. 뭐야, 영양제야? 모르겠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 이모님 남편이 영양제 사업을 고위급 사람들이랑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모 도울 때 샘플로 몇 번 먹어봤는데 내 손가락도 금방 낫더라. 야 이거 봐, 나 손가락 이제 움직여. 회복 힘들 거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까딱까딱 보여주더래요. 이 약이 이모가 그랬는데 만병통치가 되는 약이래. 야. 그래서 되게 비싸게 팔릴 거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모님이 싸게 해줄 테니까 부모님이랑 동생 먹어보라고 해서 샀어. 이게 혈우병에도 되게 좋대. 동생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 휴가 쓰고서는 갔다 오려고 한다. 이모님이 자재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2주일 동안에는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중국에 다녀와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비가 딱 들었던 게 혈우병은 치료제가 없는 불치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치료하는 약이라니 좀 의심스럽잖아요. 가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돌비가 의료 세계를 알 수는 없으니까 더 이상 그냥 말은 안 했대요. 아 그렇구나 이러고서 말았대요. 그리고 가끔 돌비가 진진이 올 때쯤에 기숙사 밖으로 가서 담배 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진진이랑 그 이모님 남편의 수행 비서분이 같이 차를 타고 온대요. 그래서 네. 마주칠 때가 좀 잦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냐면 좀 무섭게 생기셨는데 팔에 일단 문신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되게 깍듯한 좀 말을 하고 예. 똘비랑 마주치면은 인사도 되게 잘해주고 담배도 나눠주면서 한 대 더 피고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해주고 해서 좀 친해졌대요. 근데 그 문신형이 뭐 항상 담배 피면서 이야기하는 게 똘비 너는 중국에 가족이 있냐, 뭐 언제 돌아갈 거냐, 가족은 무슨 일을 하시냐 등등 이런 좀 가족이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주로 했었대요. 하면서 마무리로는 아, 타국에 와서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되게 자주 했었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진진이가 고향으로 휴가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문신영이랑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신영은 일 때문에 가는 거다라고 했고 이모님께서는 진진한테 중국 오가는 비용 내가 보태주겠다. 대신에 돌아올 때 문신영 그 일만 좀 도와주면서 귀국해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대요. 근데 진진은 되게 해맑아요. 몇십만 원을 지원해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모님 진짜 클래스 짱이다 이러면서 기분 좋게 캐리어에 짐을 쌌대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가기 전에 남은 기간에 똘비랑 술도 마시고 시간을 보냈대요. 그리고 중국으로 가기 전날에 진진이랑 똘비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대요. 근데 진진이는 이미 뻗었고 돌비는 기숙사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때가 새벽이었대. 새벽 2, 3시 정도 됐는데 공장 쪽으로 차 한 대가 쭉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 차를 좀 자세히 보니까 진진이를 항상 태워다 줬던 그 문신형의 차 모델이었대요. 근데 그 형은 공장 사람도 아닌데 왜 왔지? 왜 공장으로 들어가지? 하고 돌비도 좀 호기심이 많아서 공장 쪽으로 들어가 봤대요. 예. 근데 차에 내려가지고 누구랑 막 쑥덕쑥덕 얘기를 하는데 봤더니 이모님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 이모님 데리러 온 거구나 하고서 몸을 틀어가지고 기숙사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둘의 대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상하더래요. 이 의문이 들었던 게 중국의 땅덩이가 되게 크잖아요.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는 곳도 있고 만다린어를 쓰는 곳도 있대요. 근데 큰 도시형의 지역은 대략적으로 만다린어를 쓰는데 네. 사투리가 심한 곳은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진과 문신영은 고향이 같다고 했고 이모도 큰 도시에서 왔다고 했는데 둘이서 나누고 있는 말투는 여태 우리와 대화를 나누었던 언어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만다린어가 아닌 네. 이해하기 쉽게 광둥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다린어는 중국의 표준어, 광둥어는 홍콩, 마카오에서 쓰이는 언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언어체라서 돌비도 못 알아들었대요. 왜냐면 이모님도 분명히 북경에서 왔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 우리 민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네. 왜 광둥어로 대화하지?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들리는 게 진진이라는 그 이름이 들렸대. 둘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완전히 알아듣지는 않지만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게 뭐 실패, 뭐 잘해 이런 단어들이 들렸대요. 좀 수상하고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둘이 차를 타고 공장 밖을 나간 뒤에야 똘비도 기숙사로 뛰어 들어갔대요. 저 사람들 뭐지? 딱 의심이 들기 시작한 시점이래요. 근데 진지는 또 세상 모르게 술 먹고 자고 있잖아요. 짐 싼 물건들을 보고 있는데 그때 공장에서 가져온 뭐 혈우병 치료도 된다는 그 영양제를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열어봤대요. 그냥 그 투명 캡슐 안에 회백색 가루가 들어있었대요. 이게 무슨 치료제야 이러면서 그냥 영양제를 뚜껑을 닫고 제자리에 뒀대요. 근데 다음날 공항으로 가는 진진이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또 신경 쓰여야 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진 않았대요. 이모님과 그 문신영이 뭐 만다리너가 아니라 광둥어로 대화했다 이런 내용들은 얘기를 안 했대요. 대신에 너 도착하면은 나한테 꼭 문자 좀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진진이가 떠났대요. 도착하면은 이제 문자 주기로 했던 진진이가 다행히 문자가 왔대요. 예? 집에 도착했다고. 근데 돌비가 의심이 많잖아요. 너 사진 찍어 보내봐 이랬대요. 동생이랑 어머니랑 같이 찍은 사진도 보내주고 하니까 진짜 도착했나 보다 하고 안심이 되더래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진진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이모님이 오가는 비용 다 대주는 대신에 문신영의 일을 도와주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일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국까지 배를 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릴 이야기들이라 이따 해드릴게요. 아무튼 진진이 무사히 공장으로 귀국을 했대요. 진진이 이모님 공장에서 투잡으로 일한 지도 적은 기가 이제 지났는데 그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형이 사다 둔 영양제를 먹었는데 엄마가 피를 토한다. 근데 나도 이거 구역질 나서 못 먹겠다. 이거 뭐 준 거냐? 이거 치료제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맞는데 일단은 그럼 먹지 말고 있어봐 하고선 끊었대요. 그리고 진진이 바로 옆에 있는 돌비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야, 나 그때 영양제 먹었는데 나는 나았는데 왜 우리 엄마랑 동생은 안 맞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네. 돌비가 진진아, 너 그때 영양제 가루가 아니라 병원약 먹어서 나은 거 아니야? 너 그 영양제 성분이 뭔지는 알고 먹은 거야? 하면서 물어봤대요. 예? 근데 진진이 아니 영양제 성분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냥 흰색 가루와 햇빛 도는 가루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가루가 곱고 하얄수록 더 비싼 거라고 했다. 뭐 S급이다. 품질이 뭐 S, 뭐 A급, B급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사실 낮은 급으로 샀지만 이모님이 좀 급을 올려서 챙겨주기는 했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갔던 게 문신영이 자재를 떼러 간 건데 아직 시제품 단계이기 때문에 검역대에서 걸려서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넘어온 거다. 나도 그 가루를 가방에 넣어서 같이 들어왔다. 네. 근데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서 뭐 옮기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도 않았고 그 검역대에서 그냥 통과가 됐다.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진진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니 너는 그걸 안 궁금해하는 거야? 답답해서 물어봤대요. 그리고 이게 자재 구하는 게 엄청 어렵다고 들었고 뭐 일정치도 않고 해서 나는 그냥 물어보진 않았다. 그리고 나도 그걸 먹었을 때 좀 나았길래 진짜 나는 이게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서 똘비가 너 진짜 답답하다 이러면서 그 중국 가기 전에 이모랑 문신영이 대화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줬대요. 예. 근데 진진이는 똘비와 다르게 이모한테 라포 형성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모를 되게 믿었대요. 아니 이모 고향이 광둥어 쓰는 곳이었을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돌비는 아니 이상하다. 그 형도 고향이 중국이라 했는데 왜 광둥어를 쓰는지도 모르겠고 왜 중국까지 가서 자재를 직접 가져와야 되는 걸까? 너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냐고. 너 이 쉬는 날 나도 그 공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 원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진진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마침 또 자재가 떨어져서 이모가 진진한테 자재 다시 납품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공장 문 닫을 거다. 또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진진이 돌비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이제 내일부터 공장 셧다운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돌비가 야, 잘 됐다. 야, 그러면은 우리 택시 타고 한번 가보자. 이랬는데 진진이가 주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폐공장 주소를.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뭐 여기 가서 이렇게 가주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해준 뒤에야 폐공장 근처에 내려줬대요. 그러니까 폐공장 앞까진 안 갔대요. 왜냐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방에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폐공장까지 걸어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대요. 되게 외딴 곳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폐공장 안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돌비는 좀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후레쉬를 켜고 이리저리 둘러봤대요. 그러는데 바깥에서 차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진이는 동공이 짖은 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야, 우리 어떡해 이러는데 돌비는 좀 침착해하면서 야, 우리 일단 여기 허락받고 온 거 아니잖아. 여기서 뭐가지 날아가도 아무도 몰라줄 만한 장소니까 우리 숨자 하고서 진진이를 잡고 되게 작은 캐비닛 같은 곳에 숨었대요. 되게 작은 곳에 숨었대요. 사람 한 명이 들어가도 되게 숨막혀 할 만한 곳에 성인 2명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서는 한 1, 2분 뒤에 터벅터벅 걸어오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리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문신영이더래요. 근데 만다린어가 아니라 또 광둥어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무슨 말인지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똘비가 몰래 휴대폰을 열어서 녹음을 했대요. 네.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일단 녹음을 했대요. 근데 어느 정도 단어로 뜨문뜨문 들리는 게 뭐 장사, 뭐 성별, 나이 뭐 이런 것들의 단어들이 들리더래요. 예. 근데 똘비랑 진진이는 되게 순수한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그냥 이성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인력 면접을 보는 그런 이야기인가? 광둥 사람이 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한 10분가량을 통화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서랍 속에서 뭐 수첩 같은 걸 꺼내서 계속 쓱쓱쓱 적고는 수첩을 탁 덮고 담배를 태우는 듯한 그 라이터 소리가 나더니 의자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문 쪽으로 다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나보다 하고서 좀 기다리는데 몇십 분을 그 사람 한 명이 들어가도 좁아 터진 캐비닛 속에 둘이 있으려니까 다리에 쥐가 나잖아요. 진진이가 다리를 조금 자세를 바꾸려다가 뚜둑 소리가 난 거예요. 예. 그 고요한 곳에서 뚜둑 소리가 난 게 좀 크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갑자기 문신영이 걸음이 문 쪽으로 가다가 다시 책상 쪽으로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주변에 소리 난 곳을 뒤적뒤적 거리는 제스처가 나더래요, 소리가. 예. 그래서 돌비가 진짜 여기 캐비넷 열리면은 우린 걸리는 건데 큰일 났다 하면서 진진이랑 서로 그 안에서 동공지진이 났대요. 그러다가 그 문신영이 뭐 쥐새끼가 오나 이러면서 그냥 다시 의자를 닫고 터벅터벅 문 쪽으로 나가더래요. 너무 다행이다. 다행이게. 예. 네. 이제 시동 걸리는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예. 그래서 차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그제서야 캐비닛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수첩 같은 걸 적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좀 어디다 숨겼지 하면서 막 서랍을 열어보는데 한 서랍이 잠겨 있더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나? 어떻게 못 꺼내나? 이러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또 이게 뭐 채용하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의심하는 것 뿐이니까 진진이 야 우리 너무 간 것 같아. 그냥 숙소로 돌아가자. 이래서 나왔대요. 그렇게 수학 없이 돌비와 진진이가 숙소로 돌아와요. 뭐 흔적이 하나도 없었대요. 폐공장에.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느 주말에 똘비가 휴가를 쓰고 서울로 올라와요. 똘비는 교환학생이었다고 했잖아요. 좀 유명한 학교에. 그 학교 학생들 중에 한국에서 취업한 중국인들의 그 모임이 있었대요. 예. 그래서 자기도 취업 자리도 알아볼 겸 그 모임을 간 거예요. 그리고 진진이는 그 학교 학생이 아니니까 못 갔고 똘비만 그 모임에 참석을 했대요. 한 10대 명이 모였는데 똘비 앞에 앉은 친구가 소룡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네. 굉장히 한국에 적응을 잘한 친구였대요. 근데 소룡이는 이 똘비 진진이와는 다르게 세련된 느낌이었고 그냥 길 가다 마주치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친구였대요. 근데 이 친구는 한국과 뭐 중국 사이에 영업 마케팅을 좀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었대요. 대기업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제일 잘 나갔었나 봐요. 그 10명의 친구들 중에서. 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 한류 열풍이 지금 강하게 불 때니까 중국어 가능인을 채용하는 일들이 잦아질 거다 얘들아 이러면서 막 이제 여러 이야기를 막 해줬대요. 요즘에 중국인들의 취업 진출 경로는 이렇고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너네들도 대기업 들어갈 수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똘비가 나만 공장에서 시간을 때우는 건가? 씁쓸한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술을 좀 마시고서는 알딸딸하게 취해가지고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소룡이와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룡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녹음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소룡 너 혹시 좀 광둥어도 좀 하냐? 아니면 주변에 하는 친구가 있냐? 이러니까 나 좀 어느 정도 들을 줄을 아는데 말은 유창하게 잘 하진 못한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똘비가 이제 휴대폰을 꺼내서 혹시 이 녹음 들려주면은 어떤 말을 했는지 나한테 해석해 줄 수 있냐 물어봤대요. 소룡이 그래 이러면서 풀어줘 이랬는데 너무 잘 안 들려가지고 소리를 막 키우는데 열심히 귀에 대고선 듣다가 웃던 그 표정이 갑자기 좀 싸해지더래요. 잘 안 들리긴 하는데 돌비야 이건 내 전공은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디서 녹음한 거야? 우리랑 다른 좀 위험한 사람들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솔직히 이런 거는 그냥 지우는 게 나을 것 같다 하고선 들어가려고 하더래요. 아니 무슨 대화 내용인지만 이야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룡이가 막 머리를 긁더니 그러면은 여기 명함 하나를 딱 주더래요.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은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이거 명함 들고 있어 이렇게 하고 들어갔대요. 네. 돌비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너무 그치. 궁금하고 얘기라도 해주지. 그래서 찝찝한 마음에 다시 이제 충청도로 내려갔고 침대에 누워서 소룡이가 준 명함을 만지작거렸대요. 근데 그때 딱 소룡이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통화 내용이 사실 내가 이걸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좀 순화해서 얘기할게요. 그 통나무 장사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쪽과 관련된 일인 것 같아서 아까 얘기를 못 해줬다. 근데 알다시피 이런 이야기를 길가에서 하게 되면은 또 한국과 중국의 갈등을 더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을까봐 내가 거기서 얘기를 못했다. 어이구. 그리고 나는 한국 기업에 있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너무 조심스럽다. 네가 그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개입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그 통화 내용들이 너무 궁금하다면 무슨 이야기 정도인지는 내가 준 명함 번호로 연락해보면 알려줄 수는 있을 것 같다. 내가 옛날에 잠깐 아르바이트 했던 곳인데 여기 삼촌들께 물어보면은 그래도 좀 잘 알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해놓겠다. 여기 서울 대림동에 위치해 있으니까 한번 뭐 방문을 하던지 아니면은 말던지 난 여기까지만 알려주겠다 하고선 뚝 끊었대요. 어이구. 예.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전화까지는 못할 것 같고 용기 내서 이제 문자를 해봤대요. 뭐 소룡이 소개로 뭐 연락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문자를 했대요. 그래서 답이 오면은 가보는 거고 아니면 그냥 말자 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남겼는데 1시간 뒤에 답장이 오더래요. 소룡이한테 들었다고 한번 시간 낼 때 연락하고 들르라고 하면서 주소를 딱 찍어주더래요. 예. 근데 그 주소가 그냥 서울의 지하철역 인근의 역세권 쪽에 있었대요. 그래서 위험한 곳은 아닌가 보다 하고선 진진이한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같이 가보자 하고 서울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 곳을 간 거죠. 근데 그 근처를 가니까 중국인 동포들이 되게 많았었대요. 주변에. 그리고 알려준 곳으로 내려가는데 외관은 되게 오래되어 보였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장식품이 되게 블링블링하게 있고 네. 사무실도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인사드리고 소룡이 그 대학 동기다 이러면서 왔는데 너무 궁금하더래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막 비싼 장식품들을 달고 사는 거지?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좀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순수한 의도로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양국 간의 뭐 이민 문제를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사람을 찾아주기도 하고 불법 체류로 인해서 뭐 사장들이 임금을 안 주는 것들을 해결해주기도 하는 되게 여러 가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흥신소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광둥어로 소통 가능하신 분이 있어서 녹음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드렸대요. 근데 그 사람이 듣더니 사실 이 내용들이 은어들로 가득해서 이해가 정확히는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대화의 포인트는 사실 뭐 성별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루다. 가루고 이 원자재는 사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사냥을 정확히 몇 날 며칠에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똥화 내용에 있었대요. 그래서 진진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주고 캡슐 그 가루 있잖아요. 캡슐 안에 든 가루를 일단은 챙겨왔었대요. 근데 그 사장이 혹시 그럼 그 가루 있냐 해서 진진이 그 캡슐을 줬대요. 그럼 이 성분 혹시 조사해 줄 수 있겠냐고 의뢰를 한 거죠. 알겠다. 기다려라 하면서 이제 며칠 뒤에 성분 검사가 이제 나왔대요. 그리고 진진과 돌비가 다시 그 대림동에 방문을 해요. 네. 근데 얘기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센터에서는 사람을 찾는 일을 하다 보면은 땅으로 꺼진지 하늘로 쏟아진지 순간 소실돼버린 사람들이 간혹 있대요. 한국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먹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중국과 한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 소나무 집단들이 있대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국인을 더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있대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실종되면은 되게 많이 찾잖아요. 그럼요. 근데 외국인은 그렇진 않대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여기서 사라져도 그렇게 찾진 않는데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이 외국인이 그 나라에서 사라지면은 수사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안 해준대요. 근데 이제 사냥을 당하면 이 사람들이 뭐 이리저리 분해하고 나면은 남는 게 뼈다. 근데 그 뼈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예전에는 쓸모가 없어서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다가 그걸 약의 효능으로 We don't talk like we used to do. No more chasing something new. Just two hearts a little warm, trying not to close the door. We've been wrong, we've been right, still choosing us tonight. Love ain't perfect, but I stay anyway. Through the silence, through the grave. 으로 쓰려고 판매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인같이 뼈가 늙어버린 사람들의 뼈가 아니라 강아들의 뼈 있잖아요. 아이고, 예. 강아들의 뼈가 가장 영양분이 있고 실제로 효능이 있어서 암암리에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알고도 구매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도 이런 거래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특히 중국은 아이가 없어져도 크게 수사를 안 한대요. 크게 수사를 안 하고 사냥이 용이한 거를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고. 뭐야, 예. 그리고 진진 너가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그 가루는 아마 사냥당한 아이들의 뼈일 거다. 그리고 이 가루에 대해서도 성분을 조사했는데 사실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는 정확한 DNA를 알 수가 없다. 근데 다만 우리는 추측일 뿐이다. 너희들도 그 사냥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조심해라. 딱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 일을 아직까지도 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과 좀 접촉을 자주 하는 곳에 있다면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외진데서 일하지 말라고. 차이나타운 그 중국인들 많은 곳에서 없어지는 것보다 외진 곳에서 동포 몇 명 없는 곳에서 없어지는 거는 너무 쉽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돌이켜보니까 이 문신영이 담배 피면서 자꾸 호구조사 하듯이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진진도 어머니가 이 혈액암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진진도 이 가족 관계가 다 끊겨버리는 경우가 오면은 사냥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솔직히 지금 와서. 그래서 일부러 진진을 타겟 삼은 건가? 그리고서는 이제 진진도 돌비도 사직서를 냈대요. 네. 그래서 남은 그 수술비 돈은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모님께 드렸대요. 그리고서는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로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모님 표정이 좋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느끼는 건데 진진이는 이모님한테 있어서 최고의 운반책이었대요. 진진은 하던 일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냥 약만 조제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루를 갖고 오다가 걸려도 실토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운반책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게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걸리면 최대 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걸리면은 누가 처벌을 받겠어요? 진진이 받는 거잖아요. 가성비 있게 쓰고 버리기 좋은 인력이 아니었을까? 예. 이런 추측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진한테 더 일할 생각 없냐고 이모가 되게 많이 붙잡았대요. 아, 나중에 뭐 단기 알바라도 하러 오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서울 오자마자 진진이가 번호랑 다 바꿔버렸대요. 그리고 좀 잊혀져 있을 때쯤 3년, 4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뉴스에서 사의 유골로 만든 캡슐 영양제를 팔다가 잡힌 일당이 나왔다고 딱 기사에 나왔대요. 와, 예. 근데 그 뉴스로 알 수 있는 건 이모랑 문신형은 아닌 것 같았대요. 그 잡힌 일당이. 그만큼 한국엔 그 영양제로 사업하는 중국인들이 꽤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대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중국인들 뭐 이러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 그리고 특히 영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고 이 경험으로 인해서 깨달았다고 하면서 돌비가 이 경험담을 얘기를 해줬는데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과라고 합니다. 와,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조심하세요라고 얘기를 대부분은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그쵸. 반대로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중국 사람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 있는 영아들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거고요. 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루머겠지, 그냥 뭐 괴담 같은 거겠지 했는데 실제로 이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내가 정말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서 이런 얘기들을 정말 모르나 보다. 있었던 일인 거구나 하면서 소름이 끼쳐서 한번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야, 근데 진짜로 설명을 깔끔하게 잘해주셨고, 와, 아까 그 캐비넷 안에 숨어 있는 게 그분이 아니라 저인 듯한. 손에 땀이 좀 나더라고요. 네. 네, 아, 걸리면 안 돼, 좀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게 사실상 우리가 외면한다고 없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럴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미 뭐 기사라든지 뉴스로 다 많이들 접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런 걸 하는 조직이 솔직히 뭐 한두 조직이겠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요. 제일 무서운 거는 돈이 된다 그러면 다 하거든요. 그런 또 범죄 맞아요. 집단들은. 네. 그렇다 보니까 와, 이게 또 너무나 섬뜩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망캐님께서 이렇게 또 전달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시들무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현실 공포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또 많은 귀신 이야기, 이렇게 많은 소개가 되었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사실상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대부분 아니라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게 더 많거든요. 저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이야기는 어떤 한 뭐 나라의 그런 관련된 그 나라를 비하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나라든 범죄 조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나라가 중국일 뿐이고, 일단은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가 또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봤던 내용들과 일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해외를 나갔을 때 한국 사람을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또 같은 나라 사람을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망키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망키님이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망키님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여러 가지 항상 뭐 직업괴담이든 아니면 지인분이 겪었던 그런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여성 보험 설계사가 겪으신 현실 괴담입니다. 오. 현실 공포.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망키죠! 제가 미술 쪽에 있다 보면은 그 자산이 좀 여유되시는 분들이 많이 알게 돼요. 근데 특히 여성분들은 자기 외모의 관리를 엄청 신경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뭐 40대 후반이시지만 관리를 좀 많이 잘하셔서 30대처럼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직이 보험 설계사로 수십 년을 일하셨는데 현재는 일은 거의 안 하시고 본인이나 자산가들의 자산을 굴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보험 설계사로 현업에 뛰었을 때 겪었던 현실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네. 이분을 똘순이라고 지칭할게요. 똘순이는 원래 20대 시절에 전직이 교육자였어요. 근데 결혼함과 동시에 일을 관뒀었고 일을 또 안 하자니 우울감이 심해서 선택한 게 보험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좀 수십 번 고민을 했대요. 이 일이 나에게 맞을까? 라는 이런 고민들. 왜냐면 보험업이라는 이 업종이 욕을 먹는 이유가 하나가 있잖아요. 지인들한테 자꾸 권유해서.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좀 싫은 소리도 듣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돌순이는 그런 게 너무 싫었대요. 왜냐하면 돌순이는 교육직 출신이고 학벌도 좋고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지인들한테 굽히면서 그런 싫은 소리를 하는 게 너무 싫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보험업에서 선택한 게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마음 먹었었대요. 네. 그래서 그 개청 영업이라는 걸 그때 시작을 했대요. 마트나 길거리에서 사은품 나눠주면서 고객 전화번호, 뭐 생년월일 정도만 받고 그거를 뭐 연락 돌려가면서 약속 잡고 뭐 계약하고 이런 방식인데 그게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기도 하고 네. 확률상 솔직히 상품을 받으려고 하지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테니까 어려웠었대요. 그래서 뭐 받은 리스트들 중에서 10통을 전화해도 뭐 다 전화를 안 받거나 뭐 한 명 받을까 말까 한 그런 확률로 똘순이가 영업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왔던 네.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점점 적응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 영업에 완전히 정착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 시대라서 그러진 않을 텐데 그때는 관리자들이 그 개청 영업했던 그 리스트들 있잖아요. 네. 그 리스트들을 뭐 약속을 잡지 못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가 똘순이한테 넘겨주는 경우들이 있었대요. 아하, 예. 왜냐하면 똘순이가 그 지점에서 계약률이 엄청 높았대요. 솔직히 지점장 입장에서는 뭐 실적이 안 나오는 보험 설계사보다 일 잘하는 똘순이를 밀어주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연락이 안 됐던 리스트들을 주면서 한번 해봐라 준 거죠. 그 중에 김민수라는 고객이 있었어요. 기록에 전화는 받는데 목소리만 듣고 끊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대요. 그래도 뭐 전화는 받았었으니까 일단 다시 전화를 걸어봤대요. 네. 신호가 한 10번 정도 가니까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소리가 되게 투박했대요. 왜냐면은 이 똘순이도 그렇고 그 지역이 경상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투리도 그렇고 목소리가 되게 투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똘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할 이야기하고 약속 장소와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김민수라는 고객이 그럼 집으로 방문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소지를 알려줬는데 뭐 보니까 그 경북의 그 문경 쪽에 산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길목에 있더래요. 요즘에야 뭐 위성지도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 집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집들이 몇 개가 있는지 사진으로 대략 확인은 가능한데 예. 그때는 불가능했던 시절이래요. 그냥 산길 쪽에 뭐 집이 있나 보다 하고 주소만 받아 적었대요. 네.
그리고 똘순이는 전화로 약속을 잡았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왜냐하면 집으로 방문을 하라 그러면은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이 좋으면 가족들을 다 계약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지만 본인이 계약률이 높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확신이 들었대요. 이거는 딱 뭔가 느낌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예. 그래서 상담 시간이 한 오후 3, 4시 정도였었는데 그때가 한 10월쯤이었대요. 그러면은 산 쪽은 가을이 지나면 뉘엿뉘엿 노을이 지고 있을 딱 그런 시간대였대요. 그 당시에 똘순이가 그 프라이드 차 있잖아요.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는데 차 엔진이 힘들어할 정도로 오르막길을 뚫고 올라갔대요. 그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더 이상 타로 갈 수가 없는 길이었대요. 네. 그래서 고객이 잘못 알려줬나? 아니면 내가 잘못 받아 적었나? 해서 전화를 걸어서 저 도착했는데요. 여기 더 이상 길이 없는데 혹시 주소지가 땡땡땡 맞으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기다리세요 하고 또 끊더래요. 그래서 무안하니까 산 중턱에 차를 세우고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어떤 남성분이 내려오시더래요. 그래서 똘순이가 공손하게 실례합니다. 김민수 선생님 맞으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근데 여기서 돌순이가 좀 경악을 했대요. 처음에는 멀리서 오는 실루엣이라 잘 안 보였었는데 점점 가까워져 올수록 옷은 거의 그 조선시대 노비 수준에 가까운 옷차림이었고 머리와 수염도 덥수룩해서 회색에 가까웠대요. 색깔이. 그리고 말없이 다가오더니 그런 험악한 얼굴로 돌순이 얼굴까지 가까이 대고 쳐다보더래요. 돌순이가 좀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영업은 해야 되니까 최대한 표정 관리하고 보험사에서 와다 저랑 통화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살근살근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제서 이제 얼굴을 좀 멀리 하더니 위아래로 쭉 훑어보시더래요. 근데 똘순이 입장에서는 그 남성의 모습이 좀 기분이 좋진 않았대요. 왜냐면 일단 엄청난 악취가 났었대요. 똘순이는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봐도 솔직히 참아야 되잖아요. 티를 내면 불쾌해도. 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앞장서서 가는 곳을 따라서 구두를 신고 흙투성이가 된 채로 산을 잘근잘근 밟고 올라가다가 한 집에 도착을 했대요. 처음에는 사실 그 집이 아니길 빌었대요. 왜냐면은 거기에 개를 몇십 마리나 기르고 있고 개들이 짖는 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무섭고 시끄러웠었대요. 근데 심지어 개도 그 작은 견종들이 아니라 그 토종견 아니면 믹스견, 사냥개 이런 큰 개들 있잖아요. 좀 사나워 보이는. 예, 사나워 보이는 종류들만 있었대요. 뭐 그때 당시에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체계가 잘 되었던 시절은 아니었으니까 뭐 저 개한테 물리면 나는 파상풍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들의 상태도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대요. 그래도 그 개들이 뭐 좀 묶여 있거나 아니면은 철창 안에 있어서 다행히 집으로 들어갔대요. 네. 집에 외관을 보는데 좀 대충 지어서 그런지 태풍이 불면은 지붕이 좀 날아갈 것 같은 간이형 집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딱 봐도 이거는 스스로 지으신 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대요. 그러고서는 방에 들어갔는데 똘순이가 아차 싶었대요. 보니까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의 살림살이였던 거예요. 그제서야 이런 찜찜한 데는 동료랑 같이 왔어야 했나 싶은 거죠. 그래도 왔으니까 어떻게 상담은 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주섬주섬 종이들을 꺼냈대요. 요즘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인증번호 하나로도 보험 전산 시스템에 무엇을 가입했는지 조회가 다 가능하대요. 요즘에는. 네.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대요. 그래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 증권으로만 확인이 되었는데 그런 거 갖고 있냐 하니까 보험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래요. 그 당시에는 너도 나도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 뭐 있었던 시절이래요. 그래서 보험 하나도 없으시면 이런 보험이라도 가입하셔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종이는 안 보고 똘순이 얼굴만 좀 많이 쳐다보더래요. 그래도 또 듣고 있는지 반응이 나쁘진 않았대요. 뭐 보험이 필요하다고? 뭐 얼만데? 이런 식으로 받아치기도 하고 하니까 이 사람 가입할 생각 있나? 네, 생각은 들었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받아서 적어가야 회사를 가서 이제 설계서를 뽑아올 수가 있대요. 계약서를 뽑을 수가 있으니까 예. 혹시 인적사항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랬는데 고객이 갑자기 말이 없다가 나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근데 똘순이도 아니 가입한다는 거야 뭐 거절하는 거야 알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서 똘순이가 아유 산에 오래 계셔서 그럴 수도 있죠. 혹시 뭐 신분증이나 등본 같은 거 있으시면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남자분이 그래서 멀뚱멀뚱 있다가 좀 멀리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서랍으로 가서 뒤적뒤적 거리더니 예? 카드가 여러 장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중 하나를 뽑아가지고 툭 던지더래요. 신분증이었대요. 근데 신분증이 글씨는 보이는데 얼굴 쪽에 좀 스크래치가 심하게 나 있었대요. 그래서 정보를 수첩에 옮겨 적으면서 정막이 흐르니까 한마디라도 좀 더 내뱉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아유 신분증 재발급 다시 받아야겠어요. 웃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또 대답은 안 하고 똘순이를 빤히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이 고객이 가입하겠다 하니까 어차피 다시 방문해야 되지만 그때 방문할 때는 지점장이나 뭐 동료를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대요. 왜냐면 똘순이를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점점 얼굴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기분이 정확하게 들었대요. 근데 똘순이가 그 당시의 나이가 35세라고 치면은 남자는 수염이나 머리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외관이 50대 그 이상으로 보였었대요. 근데 민증상 나이가 37세더래요. 자기랑 2살밖에 차이가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남자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는데 전혀 30대 같지 않지만 이 남자가 나를 훑는 상황이 너무 싫어서 대화라도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가지고 아유 선생님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네요. 수염 깎으시면 더 젊어 보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때 당시에 똘순이가 H라인 정장 스커트를 입고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대요. 근데 대답은 또 안 하더니 다리를 막 쳐다보더니 아유 편하게 앉아 피 안 통하겠네 하면서 스타킹 위에 다리를 손으로 쓸더래요. 아유. 예.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기분 나쁜데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게 돌순이 입장에서는 소름 끼치잖아요. 예. 그래서 아 저 이제 가봐야 돼서 괜찮다고 일어나겠다고 말하고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아 며칠 뒤에 뵙겠습니다 하고 방문을 열었는데 이제 산 중턱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해는 이미 져가고 있고 어둑어둑해져 있더래요. 예. 근데 갑자기 뒤에서 돌순이를 와락하고 안더래요. 돌순이가 너무 놀라서 아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고 가 이러더래요. 예. 이거는 진짜 확실한 추행이 맞잖아요. 예. 근데 돌순이는 여기서 아 이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떨면은 더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았대요. 그리고 똘순이는 가정이 있어요. 아이도 있고. 예. 그래서 아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아이 참 뭐가 그렇게 성급하냐 며칠 뒤에 보는데 이러지 말라고 뭐 수염이나 깎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능글맞게 얘기를 했대요. 와, 예.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땐 뭐 해줄 건데 하면서 웃고 있더래요. 근데 그 웃으면서 그 뒤에서 안 났다고 했잖아요. 예. 얼굴을 자기한테 가까이 하면서 웃고 있는데 치아가 그 부식되었다고 해야 되나? 엄청 치아가 까맣고 각각 옆으로 거의 다 깎여가지고 송곳니처럼 이빨 구조가 그렇게 보였대요. 그래서 예. 괴물 같았대요. 그렇게 웃는 게. 아 이거 너무 소름 끼친다. 이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유 오늘 나도 자고 가고 싶은데 사실 아까 못 봤냐 밑에 동료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나 없으면은 동료 여기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제3자가 있다는 듯이.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기분 나쁘게 웃던 얼굴은 어디 가고 엄청 노려보더니 같이 왔어? 이러면서 똘순이를 아는 팔을 부들부들거리는 게 느껴지더래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아 이거는 정해진 시간에 안 오면은 이 사람이 나 찾아올지도 모른다. 아유 다음에는 내가 혼자 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상황을 모면하고 일단 나왔대요. 풀어줘서. 예. 근데 계속 자기가 가는 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걔는 짖고 있고. 근데 이걸 뛰어가면은 분명히 쫓아올 것 같다는 생각에 다리는 후들거리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또각또각 걸었대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안 보일 때가 되자마자 구두를 벗고 미친 듯이 뛰었대요. 차가 있는 곳까지 엄청 뛰어내려와서 차에 타자마자 일단 창문 잠그고 문도 잠그고 그리고 이 사람 연락처도 차단하고 지워버렸대요. 그리고 112에 전화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잠깐 들었는데 신고를 바로 하지 못한 게 이분이 유부녀잖아요.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도 않고 이 나를 추행했다는 증거가 딱히 없는데 저 사람이 처벌받을까? 의문도 들고 이 일이 알려지면 남편이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게 할 것 같더래요. 예.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차 안에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전에 후들거리는 다리를 좀 진정시키고 한숨을 미친 듯이 돌렸대요. 네. 그러니까 다리랑 손이 너무 떨려서 운전이 바로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진정 좀 하자 하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데 밖에서 똑똑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당시에는 썬팅이 진하게 안 되어 있었대요. 안에 누가 탔는지 보였을 때래요. 근데 남자가 그 손에 빠루 같은 걸 들고 와서 동료 없잖아 땡땡아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기 차를 그 빠루 같은 걸로 내려치는 동시에 엑셀을 미친 듯이 밟았대요. 그래서 백미러로 보는데 그 남자가 자기도 놀랐으니까 갑자기 차가 출발하니까 뒤로 넘어진 게 보였고 똘순이를 따라오지는 못했대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뺑소니 한 건가? 아니면 정당방위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무서워서 집으로 갔대요. 근데 계속 마음에 걸리더래요. 왜냐면 일단은 내 명함도 줬고 내 번호도 알고 내 회사 주소도 알고 내 얼굴까지 아는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은 경찰서 가서 신고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생각 정리를 마치고 사건을 접수하러 경찰서에 방문을 했대요. 진술서를 쓰고 산 중턱에 있는 위치, 그 사람의 아는 정보들을 다 알려줬는데 경찰이 우리한테 뭐 뺑소니 건으로 뭐 접수된 건 없었고 딱 봐도 이제 그 사람이 더 가해자 같아 보이니까 뭐 찾게 되면은 연락 주겠다. 가서 기다리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대요. 예. 알려준 그 약도로 갔는데 사람 사는 흔적이 있었긴 한데 아무도 없다. 그리고 연락처도 꺼져 있고 연락처 그 명의도 찾아봤는데 알려준 신원이 아니다. 아예 그 핸드폰도 꺼져 있어서 추적조차도 안 된대요. 예. 너무 무섭잖아요. 똘순이 수첩에는 김민수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적혀져 있었잖아요. 경찰서에다가 그 인적사항을 다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그래도 알려주신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뭐 도망갔어도 이 건 되면 연락 주겠다. 우리가 찾아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김민수 씨를 찾긴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다. 이 김민수라는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고 절대 그런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신이 말한 그 외형과는 좀 다른데 한번 와서 얼굴이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연락이 왔대요. 예? 그래서 의아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방문을 하고 확인을 했는데 자기가 본 사람의 그 얼굴이 아니더래요. 그 김민수는 진짜 자기 나이 또래의 평범한 남성이었대요. 그래서 뭐 조사를 해봤는데 이 김민수라는 사람은 뭐 몇 년 전에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야. 그때 신분증도 잃어버렸다라고 그래서 나 재발급까지 받았다라고 당당하게 보여주더래요. 예. 혹시 그 사람이 내 거 도용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2명이나 생긴 거잖아요. 사칭죄까지 죄목이 더 붙어가지고 조사가 들어갔으나 이제 그 사람은 결국 못 잡았대요. 예. 이렇게 일단 사건이 끝나요. 와. 미제로. 예. 그리고 몇 년 뒤에 뭐 설계사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여성 보험 설계사들을 노리는 뭐 변태 아니면은 진상 블랙리스트가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네. 이쪽에 뭐 이렇게 하는 분 조심하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김민수라는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네.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몇몇 있었대요. 그래서 몇 번 신고가 들어갔었고 지역도 되게 달랐대요. 문경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라고 치면은 뭐 어디서는 제천, 어디는 뭐 태백 뭐 이런 데서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잡힌 건 아니래요. 근데 세상이 이제 워낙 좋아졌으니까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 몽타주를 그렸는데 다 비슷했대요. 그 몽타주들이. 예. 똘순이도 그렇고. 그래서 신원이 서서히 밝혀졌대요. 이제 몇 년 전에 뭐 이런 사건을 접수해줬는데 그때 가해자가 뭐 이런 느낌 맞았냐 이런 확인 요청을 하는 전화가 뭐 똘순이한테도 왔었나 그랬었대요. 네. 그래서 똘순이도 그 몽타주 확인하는데 일조했었는데
그 몽타주를 비교해서 완성된 그림체가 똘순이가 봤던 그 사람이 딱 맞아 떨어졌대요. 와, 예. 사실 몽타주 이렇게 얘기하라 해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몽타주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다 하나하나 공통점을 찾아서 그려보니까 똘순이가 봤던 그 사람이 정확했대요. 네. 근데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 사람을 안다고 제보도 들어왔었고 여러 증거 사진들도 나열되면서 그 신원이 밝혀지긴 했대요. 네. 근데 김민수가 아니라 뭐 나흉악이라는 사람이었대요. 나흉악. 아, 이름이 완전 다른 네. 이름. 근데 충격적인 건 그 신원을 조회했는데 이미 사망 신고가 돼 있는 사람이었대요. 뭐야? 네, 여기서 너무 소름인 거죠. 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2005년부터 2010년간 이루어졌던 사건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1990년대에 사망 신고가 되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주민등록 말소를 하고 살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거라서 추적이 불가하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더 이상 말을 해주진 않았고 예. 미제로 되었는지 종결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이상 연락은 없었대요. 그리고 범인은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난무했대요. 예. 뭐 이 남자가 보험 사기로 사망 신고 허위로 했다는 뭐 추측이 돌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 사람이 뭐 범죄자 뭐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범죄자를 찾습니다 이런 네. 그 사진들 올리고서 뭐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없었대요 그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뭐 사체 같은 거나 좀 잘못을 크게 해서 쫓겨다니다가 피하려고 그랬다라는 추측도 돌았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추측이 있었는데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의아했대요. 와, 예. 뉴스에 안 나왔대요 이게. 그리고 피해 여성분들이 보험 설계사뿐이 아니었대요. 네. 영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었대요. 뭐 정수기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아, 그렇죠. 예, 여러 영업하시는 여성분들의 진술 내용을 들어봤을 때 예. 이 사람은 항상 산에 있었다. 키우는 개가 많았다. 그리고 신분증이 다 달랐어요. 똘순이는 김민수의 신분증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은 뭐 김말떡 뭐 이런 사람의 신분증을 받고 그 신분증이 여러 개였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의아한 거는 그 당시에는 휴대폰 개통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 휴대폰도 여러 번 개통을 한 듯 했고 집이나 이 키우는 개들도 산 넘어 산으로 옮기기가 힘들었을 건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을 거라는 부분이 좀 난무했대요. 예. 추측이. 결국 이 남자가 왜 사망 신고가 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대요. 잡히진 않았으니까. 근데 자기 신분은 말소되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신분을 도용해서 여자들만 노렸던 건 팩트였던 거죠. 이야, 무섭다,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제 경험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과 대화했던 기억을 되짚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스마트폰이 생겨나기 이전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좀 오래된 2000년대 초반 때쯤의 일이어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름 끼치는 나의 경험담이었다라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이렇게 보험 설계사의 현실 공포를 들고 와봤습니다. 진짜로. 아니, 이미 죽은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따지고 보면 맞아요. 살아있는데 어쨌든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지금 사망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러는데 범죄자라고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네. 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죽어있고 살아있다라고 밝히지 않고 남의 신분을 이용해서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을 그렇죠. 항상 지금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지금도 일어날 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야, 망키님은 이게 주변 지인분들이 다양하게 계시기 때문에 이런 또 썰을 들으시지만 이 썰을 듣고 망키님께서 풀어주시니까 더 섬뜩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아닙니다. 말씀을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다음번에 또 망키님의 섬뜩한 이야기 꼭
들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죽은 사람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다닐까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시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다면 언제든지 또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